네, 저희가 단국대 함영준 교수님을 모시고 2부 러시아 문학과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극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2부는 러시아 문학 작가들과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문학 하면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어떻습니까? 문학이 정말 행복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를 저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늘 그런 생각, 정말 행복한 거야. 이게 저렇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데.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문학이 어려워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보다 재밌는 게 더 많아졌어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굳이 시간을 저렇게 긴 시간을 내지 않아도 영상 한 편 보고 하면은 내가 저게 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문학이 오늘날 사실은 굉장히 힘이 떨어졌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세기에는 지금 우리가 BTS 얘기도 하고 아이돌 얘기도 하는데 19세기 아이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19세기에? 작가예요. 19세기에는 왕을 제외하고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작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9세기의 문학을 보면은 대부분 여자들이 작가에게 사랑에 빠져요. 대부분 여자들이 작가 곁에 막 주변에 오고. 다시 말해서 19세기에는 작가와 독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 나눠질 수 있어요. 작가와 독자.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 좋은 음악 예술들이 많이 나왔었죠. 사실은 실제로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이제 문학이 뭘까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면 문학이 뭔가는 너무 복잡한 얘기고 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3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딱 보면 벌써 질리기 시작을 하죠. 이게 두께부터 일단은 부활 그럼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평생 문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책을 한 번 읽고 강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이건 뭐 직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을 때 선생님이 너무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읽냐 이제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우리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문학을 어떻게 읽느냐. 문학이 뭐려고 자꾸 알려고 하지 마라. 문학을 읽는 방법만 하나 알려주겠다. 이분은 뭐냐면 문학은 조간신문을 읽듯이 읽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 조간신문. 지금 신문 잘 안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엔 다 신문을 봤으니까. 상쾌하게 읽어야 된다. 새롭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이 딱 오면 오늘 뭐가 있지? 하고 읽잖아요. 이런 게 있었네. 그걸 알듯이 내가 아는 문학이라도 이게 조간신문에 써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 다른 예술 장르는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은 한 번 보면은 이미 두 번째 봤을 때에는 이미 사실은 새로운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활자는 정말 놀랍게도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얘 말이 갑자기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 활자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문학을 읽는 방법을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늘 아침 신문을 읽듯이 상쾌한 마음으로 새롭게 읽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봐라. 이게 어쩌면 어려울지 몰라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러시아 문학이 뭐냐라면 더더욱 어렵죠. 사실은 러시아 문학이 뭐냐. 더더욱 어려요. 그리고 한나라 문학이 사실은 긴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러시아 문학이 19세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가면 러시아 고대 문학에 가면은 그 종교적인 문학들도 다 있고 18세기에 그 수마르코프나 아니면 로마노소프나 아니면 펀비진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문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러시아 문학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19세기예요. 19세기에도 몇 사람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 두 사람이 아마 제일. 근데 재밌게도 러시아에 가면 두 사람보다 다 푸시킨의 나라예요. 러시아는 푸시킨의 나라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러시아 문학을 관심 있는 분이나 아니면 푸시킨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러시아의 그 아폴론 그리고리에프라는 그 비평가가 19세기 중반의 비평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푸시킨 나쉐 프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푸시킨은 우리의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제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도스토옙스키를 싫어하는 사람도 봤고 톨스토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봤어요. 꽤 많아요. 푸시킨을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한 사람도 만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푸시킨은 신성모독이에요. 푸시킨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윗단계에 있는 이미 신성모독이에요. 푸시킨은 싫어하면 안 돼. 푸시킨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근데 사실은 저도 뭐 시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푸시킨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많이 연구는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놓은 토대가 있어요. 푸시킨이. 그래서 푸시킨은 한번 사실은 러시아 문학을 하는 분들은 푸시킨부터 한번 천천히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문자인데 뭐 문자는 다 해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인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특히 푸시킨의 시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푸시킨의 시를 한번 좀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러시아의 뭐랄까 정신이라 할까 러시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약간씩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고골로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중요한 작가들은 사실은 러시아의 맨 밑보다 우리가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들 굉장히 효과적인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푸시킨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썼지?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한 얘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했지 하는 것들을 좀 느껴요. 그래서 저는 늘 시작은 푸시킨의 시 한 수로부터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백석 시인이 푸시킨을 너무 좋아했었잖아요. 우리 백석 시인이 번역한 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는 우리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 늘 붙어 있었던 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백석 시인의 번역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시가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사실 더 좋은 또 다른 시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푸시킨의 시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시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사실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하다가 뒤에 가면 뭐냐면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 그 당시가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삶 자체가 그게 뭐 돈이 많든 적든 내가 이렇게 강탈당하고 있다라는 느낌 속에서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어때요? 지금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가요? 늘 힘들잖아요. 그죠? 삶에 농락당하고 있는 거. 삶은 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공감할 수 있는 시대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시대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푸시킨이 썼던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사람 사는 세상 다 비슷하다 그 말이죠. 예. 노여워하지 말라. 푸시킨의 또 그 야바스 류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라는 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하고 정조가 너무 비슷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진달래꽃도 보면은 나보기가 역겨워하실 때는 이래가지고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해가지고 끝나는데 여기도 뭐냐면 나보다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끝내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일설에는 김소월이 일본 가서 공부할 때 푸시킨의 이 시를 알았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국문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푸시킨의 시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럼 푸시킨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많이 거론이 되는 그 작가들의 작품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 좀 어렵죠. 도스토옙스키만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길고 톨스토이는 또 다르고 취에ხოვ은 또 다르고 고리킨 또 다르고. 특징이 무엇일까요? 구분한다면 러시아 문학 여기서 뭐 다 할 수는 없고 예. 러시아 문학의 특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첫 번째는 왜 이들이 문학을 했을까 그 당시에. 도스토옙스키 돈을 위해서 편을 들다라는 책도 나와 있고 실제로 뭐 돈 때문에 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었다고 봐요. 러시아의 문학가들의 머릿속에는 그다음에 19세기 러시아의 예술가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신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나로트 민중에 대한 문제. 이 두 문제가 계속
고민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신을 내가 받아들이자니 이게 없는 것도 같고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만들고. 그다음에 나로트는 그 당시 알다시피 19세기는 95% 이상이 다들 뭐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농노들이었고 그랬었는데 쉽게 말해서 러시아의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은 그런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지식인들이죠. 귀족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러시아 문학뿐 아니라 모든 예술의 가장 그 두 가지 중심적인 틀은 종교, 신과 민중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러시아 문학뿐 아니라 우리가 러시아 문학을 왜 공부하겠어요? 오늘 여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야지 책이 읽히지. 나하고 관계도 없고 오늘도 관계 없고 여기와 관계 없으면 사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럼 그냥 교양이죠. 교양일 뿐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러시아 문학을 한번 이렇게 긴 테마로 갖고 한번 읽어봐라. 하나의 관통하는 테마를 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그 테마를 저는 휴머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사람에 대한 좋은 생각 이게 휴머니즘, 그건 휴머니티예요. 이즘이 붙으면 이건 철학적인 용어예요.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신 또는 심지어 미신까지도 신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신의 세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은 더 이상 없어. 신이 왜 필요해 여기에. 이게 19세기 러시아뿐 아니라 이미 르네상스 이후에 전 유럽의 문학은 글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르네상스 이후에 세계사는 신 죽이기의 세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르네상스가 인간성의 뭐 발현 뭐 이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중세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건데 저는 이거를 문학으로 치환할 때는 뭐냐면 신으로 대표되는 게 뭘까? 문학에서는 아버지예요. 늘 그랬어요.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는 하늘이었고 엄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늘 사람 쪽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러시아에 와가지고 이 아버지 죽이기가 극에 달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러시아는 종교라는 것이 워낙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신 죽이기와 아버지 죽이기를 과연 어떻게 병치시킬까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도스토옙스키 작품 읽으면 되게 어려워요. 첫 번째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 이름이 너무 길어요. 이게 이거 뭐냐면 또 번역하다 보면 이름하고 부칭으로 얘기했다가 또 애칭 나왔다가 애칭 나왔다가 또 성으로 불렀다가 뭐 막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그보다 더 복잡한 것 중에 하나는 도스토옙스키에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밑에 깔려 있는 생각,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죽이기라는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가만히 보면 뭐냐면은 내 형제가 아버지 하나 죽이겠다고 뛰어다니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 형제인데 엄마는 셋이에요. 거기서 다 배다른 자식들이지. 근데 아버지가 하나 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실은 아버지 죽이기 역사를 계속 해왔어요. 보니까 뭐냐면 그리스 시대부터도 그 소포클러스가 썼던 오디푸스 왕에도 보면은 결국 아버지 죽이는 얘기거든. 자기 아버지 자기가 죽이는 얘기. 그다음에 햄릿도 어쨌든 엄마가 삼촌하고 결혼했으면 아버지 아니야. 그렇잖아요. 엄마가 삼촌하고 결혼했으니까 또 그 아버지를 죽이는 거고. 이게 계속 내려오다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제 신의 역할을 어떻게 줄일까라는 고민들이 있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뭐를 하면 도스토옙스키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신을 죽인다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된 작가예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죽음의 세계에 돌아왔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아버지를 죽인다라는 것 자체. 그럼 아버지를 왜 죽일까? 아버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서 보면 아버지는 거의 신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못된 신처럼 보여요. 그 얘기를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이 뭐냐? 인간은 두 축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정신이 있고 하나는 심장이 있어요. 정신은 늘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러시아에서도 누흐와 두샤가 다르잖아요. 누흐는 남성 명사고 두샤는 여성 명사예요. 누흐는
아버지로부터 받고 두샤는 어머니로부터 받아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우리나라도 그러죠. 엄친자당, 엄한 아버지, 자비로운 엄마. 있잖아요. 늘 이게 그렇게 받아야 인간이 되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로부터 단절이 돼요. 아버지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럼 뭐가 없냐면 누흐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내 멋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정신 없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소설 읽을 때 한번 보세요. 소설 읽으면서 정말 괜찮은 인물, 정말 반듯한 인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엔 90% 이상이 다 장애자들이에요. 정신적이든 뭐든 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부족해요. 엄마로부터 뭘 못 받았든 아빠로부터 뭘 못 받았든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철저하게 그게 딱 대별돼요. 아버지로부터 못 받은 드미트리. 그러니까 엄마만 있어요. 얘한테. 그러니까 이 가슴만 있어요. 그다음에 엄마는 없고 아버지만 있는 이반. 이반의 아버지는 뭐냐면 논리예요. 이반은 그 모스크바 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논리와 지식이 얘의 아버지예요. 얘는 가슴이 없어요. 스메르자코프 얘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걔가 결국 죽이게 되죠. 알료샤는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요. 근데 얘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뛰어다니기만 해요.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 것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러시아 문학이 이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도스토옙스키가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인간은 하나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 다시 살아야 돼. 너희들이 장애가 되기 불구가 되기 싫으면 아버지로부터도 어머니로부터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야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니체가 그 얘기를 하자면 신혼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니체가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자기가 도스토옙스키로부터 받았던 영감과에 대해서는 니체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러시아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것이 또 어디로 가냐면 체호브로 넘어가요. 체호백의 작품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약한 아버지거나 못된 아버지거나 죽어버린 아버지거나 아버지 자체에 관심이 없어져요. 체호브로 가면. 그래서 체호백 희곡을 읽다 보면 도대체 얘네들 왜 아버지가 없지? 다 아버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있어요. 아버지가 포악해서 그렇지. 나중에 맞아 죽지만. 그러나 체호백에 가면 아버지는 아예 없어요. 거기서 고리끼리 넘어가잖아요. 고리끼리 어머니라는 작품으로 넘어오면 아버지는 2장 만에 사라져 죽어버려요. 아버지는 아무하고도 얘기도 안 하고 바로 앞에 있다가 그냥 탈장으로 죽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엄마하고 아들 빠벨 얘기예요. 러시아 문학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쪽으로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겠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날 한번 보세요. 한번 집에서 아버지의 위치. 저도 아버지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꼭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엄마가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교육, 아이 머리를 다 엄마가 좌우하잖아. 아버지는 가서 돈 벌어오는 거고 엄마가 하잖아.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이걸 나누자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될 곳에서 정상적으로 받는 거. 러시아 문학은 늘 이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보코프도 그 롤리타를 썼던 나보코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는 정신은 어머니로부터 받는 영혼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보코프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뭐냐면 우리는 전부 가족들을 구성원들을 불구화시키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러시아 문학은 19세기 문학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했을 거다. 그 고민이 비록 처음에는 사회적인 뭐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뭐 뚜르게네프처럼 아버지와 아들 세대 간의 문제, 조금 지나면 도스토옙스키의 철학적인 문제, 체호베 오면 그것이 미학적인 문제, 그다음에 고리끼로 가면 이게 혁명적인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계속 이 아버지 죽이기의 문제가 러시아 사회에 있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제 여기 뭐 결혼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잘못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가서 돈 벌어오는 게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늘 줘야 될 것들. 어머니는 어머니가 줘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없는 것. 아마 러시아 19세기 문학의 가장 커다란 세례는 저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연극하면은 체호프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홉의 연극과 최홉이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연출을 만나서 현대 연극이 시작이 돼요. 체홉과 스타니슬랍스키의 만남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홉은 원래가 극작가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모스크바 대학에서 집안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가식 같은 걸 써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최홉이 갈매기를 써서 1896년인가요?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에서 공연을 해요. 근데 공연에 실패를 해요. 엄청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최홉이 나오면서 뭐냐면 앞으로 내가 700년을 더 살아도 난 더 이상 극작을 안 쓰겠다라고 하고 뛰쳐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모스크바 예술극장이 만들어져요. 모스크바 예술극장은 스타니슬랍스키하고 네미로비치 단첸코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러시아의 새로운 연극 운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다가 야 최홉 작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단첸코가 극작가였기 때문에 그 작품의 천재성을 알아본 거죠. 스타니슬랍스키 읽어보더니 뭔 얘기하나 이해가 안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단첸코가 내 말 들어 하자 해가지고 하기로 하고 최홉한테 당신 작품을 공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최홉이 하지 마. 나 연극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계속 설득을 해요. 그래서 둘이 만나요. 그리고 이들이 만나서 모스크바 예술극장에 갈매기 공연을 하는데 그게 빅 히트를 치게 되죠. 그게 인류 연극사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모스크바 예술극장 가면은 모든 휘장이 갈매기로 돼 있어요. 휘장이 갈매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뭐였을까? 최홉은 완벽하게 다른 드라마를 썼었어요. 극작을. 그러니까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에서 실패한 이유는 옛날처럼 그거를 해석을 한 거예요. 옛날식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식으로. 최홉의 갈매기를 읽어보면 거의 주인공이 안 나와요. 누가 주인공인지 몰라요. 11명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다음에 얘기도 그냥 말만 하지 무슨 행동이 별로 없어요. 갈등도 별로 안 나와요. 심지어 가장 커다란 갈등은 뭐냐면 니나라는 여배우하고 뜨리고리라는 작가인데 뜨리고리라는 작가는 뭐냐면 니나의 남자친구 엄마의 남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 엄마의 남자랑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면 사실은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야, 이 둘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딱 뭐가 있냐면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러고 다시 또 원위치가 돼요.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둘이 같이 살다가 애가 낳는데 애가 죽고 그다음에 이 니나는 배우가 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지방으로 돌아다니고 뜨리고리는 니나를 차버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재밌는 얘기는 거기다 했어요. 2년 한두 개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2년이 지났다. 끝. 이걸 가지고 이 스타니슬랍스키가 뭐를 했냐면 새로운 연극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 아, 연극이 늘 무슨 뭐 왕자 나오고 무슨 영웅 나오고 이러는 게 연극이 아니야. 그냥 연극은 늘 일상이 있는 것들이 연극이야 이게.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완전히 와 이게 이런 게 연극이구나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제 스타니슬랍스키는 연극 이론으로 최홉은 극작 이론으로 해서 이제 현대 연극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게 한국에도 들어왔던 거고.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이라는 게 한마디로 하자면 뭔가요? 그 전에는 연극은 과학이 아니었어요. 연극은 끼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재주 있는 그냥 뭐 재주 있는 사람 우리 여러분 그 대충 학교에서 그러죠. 얘 잘해요. 뭐 이러면 그 사람이 연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연극이 과학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스타니슬랍스키는 연극은 철저하게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우가 만들어지는 것도 과학이고 무대로 올리는 것도 과학이고 이것이 배우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시스템화시켰어요. 이거는 거의 그 연극계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전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들리게 해. 뭐 이런 거죠. 들리게 해. 그럼 뭐 들리게 하는 거. 들리게 하는 것도 작게 들리게 하는 게 있고 크게 들리게 하는 거고. 근데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은 뭐냐면 내 몸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파헤치기 시작을 해요. 내가 그 옛날 경험을 소환하면서 그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거죠. 야 진짜 연기자 진짜 같아. 예전에는 연극이 뭐였냐면 진짜 같아가 아니라 잘 흉내내는 게 연극이었는데 스타니슬랍스키 이후에는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아니 진짜보다도 진짜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고 그 시스템을 가져간 게 미국의 리 스트라스버그라는 사람이 가져가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가끔 TV에 나와서 메소드 연기 있죠. 네. 메소드가 뭐냐면 스트라스버그가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을 일부만 가져와요. 왜냐면 스타니슬랍스키가 다 쓰질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한 게 메소드예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한 게. 그걸 배운 게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제 헐리우드이 된 거죠. 메소드 연기라는 것은 리얼리즘 연기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더 되게 사실적으로 연기하는 것. 왜냐면 예전에 연극에서 하는 배우들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투박하고 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바스럽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완전히 리얼한 실제 상황처럼 연기하는 것을 이제 그 리얼리즘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야 메소드 연기라는 명칭이 붙여졌지만 그 메소드 연기도 본질적으로는 스타니슬랍스키가 창안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스타니슬랍스키가 세 부분이 있는데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세 부분인데 그 중에 한 부분.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 내가 왜 슬픈지 그걸 계속 내 심리를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슬픈 것을 표현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스타니슬랍스키는 이쪽에 또 육체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했어 나중에. 그다음에 세 개를 이거를 하나를 합쳐가지고 여기에 배역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요 세 가지 시스템이었는데 그 미국으로 가져간 그분은 이제 그 당시 쓴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걸 가져가가지고 이게 이 새로운 이론이야. 가지고 그걸 메소드 이론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다 받아들여요. 더 재밌는 거는 그 제자였던 메이어홀드가 자기 스승이 하는 게는 뭐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은 뭐냐면 일단 내 속이 움직여야 돼.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화가 나면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안에서 내가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뭔가 내 마음이 있어야 내가 화를 내는데 메이어홀드는 그 제자였던 메이어홀드는 뭐냐면 뭐야 그게 무슨 연극이야.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생체 역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거꾸로 가요. 때리고 화나는 거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내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내 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혀 다른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 두 가지의 연기술이 존재해요. 내가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가는 거. 하나는 내 행동이 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그거 둘 다 러시아에서 나온 거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미카엘 체홉이라고 체홉의 조카였던 사람이 미카엘 체홉이 헐리우드에 가가지고 헐리우드에 있는 대부분의 배우들을 가르친 거예요. 연기를. 단순히 그냥 스타니슬랍스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러시아 연극의 전 세계 연극을 거의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연극 이야기를 끝으로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연극이 그런 이론도 나오고 오늘날 러시아가 연극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결국 문학의 영향을 받았던 것 아닐까. 그러니까 연극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시나리오고 러시아의 수많은 작품은 이미 그냥 갖다 시나리오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훌륭하고 너무 대중적인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러시아의 연극도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연극이 좀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문학이 발달했다라는 것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연극이 좋은 텍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셰익스피어는 그보다 훨씬 전에 나왔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이후에 뭐 괴테도 있었고 좋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왜 그것이 연극화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대화되지 못했던 이유들은 무대화돼도 재미가 없었던 이유들은 사실은 연극이라는 것이 시스템화되지 않고 계속 그냥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것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꾼 게 이제 러시아의 천재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 시스템을. 거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이어홀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좋은 작품이 필요 없다. 나한테 전화번호부를 갖다 주면 나는 내가 연출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소리야? 전화번호부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이렇게 몇 사람 해가지고 난 연극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더 연극적이죠. 그러니까 연극이 굉장히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그 당시에 마련이 됐던 거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 시스템 덕분에 오늘날 러시아의 연극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거고요. 문학이 문학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문학은 늘 삶으로 존재하고 사람을 가장 오래 위로할 수 있는 게 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영화나 다른 어떤 비주얼한 예술 장르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돼도
길게 위로하는 거에는 조금 좀 인색해요. 특히 러시아 문학은 대부분 보면 위로의 문학 같아요. 이렇게 위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톨스토이 오늘 얘기를 못했지만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이 안에서 자꾸 뭔가 위로하고 싶어하는 누굴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읽고 있으면 내가 치유가 되는 듯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문학뿐 아니라 19세기 전체를 한번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첫 번째 르네상스가 있었다면 19세기에 러시아에서 두 번째 르네상스가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 전에 19세기 전까지 유럽에 200년 정도 뒤져 있던 나라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발레부터 해서. 근데 오늘 그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오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에 놀랬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발레, 영화, 에이젠슈타인 나왔죠. 연극, 그다음에 미술, 말레비치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추상 미술들, 그다음에 문학, 모든 예술 장르에 있어서 엄청난 천재들이 등장해가지고 이들이 확 등장했어요. 마치 르네상스 시대에 화가들이 등장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왜 러시아에서 이런 두 번째 르네상스를, 이건 르네상스는 그 베르자예프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러시아에 세계에서 잘 이해는 안 하는데 인정은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봐요. 그 정도의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문화예술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융기할 수 있었던 나라는 제가 보기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 힘이 계속적으로 있었다. 아까 얘기한 어떤 그 종교적인 생각들, 민중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눌리고 눌림에 대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 문학, 문화, 예술 모든 측면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늘 어디 가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두 번째는 러시아가 했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세 번째 르네상스 한번 이쪽에서 어차피 동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손잡을 때와 손잡고 수신할 것을 수신하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러시아 뭐 문화와 문학과 뭐 연극 전반적으로 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예술가들을 만나면 예술가들은 사실은 지금 전부 파편화되어 있고 개별화되어 있어요. 별로 남의 관심이 안 가져요. 근데 문화와 예술은 공감이 없으면 사실은 안 돼요. 봉준호 감독의 저 영화가 많은 관심을 받는 것들은 공감이에요. 모든 사람이 봐도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는 끊임없이 그 공감의 문화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문화를 컬트에서 숭배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은 공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많은 예술가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공감하려고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해방 공간에서 명동에서 그런 일들이 잠시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미술은 인사동 가야 되고 연극은 대학로 가야 되고 국악은 저 서초동 가야 되고 지금 아무도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공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관객하고도 공감이 없고 심지어 같은 행위자들 사이에도 공감이 없는. 그래서 러시아의 가장 커다란 문화예술의 힘은 공감이었던 것 같고 그 공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한국과 수교 30주년, 과거 10년 전에 어땠고 또 올해 30주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문화 정책, 문화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2부에서는 러시아 문학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특징들, 또 연극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 연극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모시면은 한 작가 또는 한 작품을 깊이 이야기 오늘 톨스토이 나누면서 얘기를 거의 못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톨스토이 마을을 꿈꿔오신 분으로서 저희가 톨스토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 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